우리 2022년도에 그 2차 시험으로 봤던 경찰간부 세법개론 수업을 좀 해설을 좀 해볼 건데, 뭐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 난이도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았고 지엽적인 주제를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난이도는 그냥 중하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난이도는 근데 주관적인 거라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제가 어딜 가나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난이도가 되게 쉬웠을 거고요. 공부량이 부족했다면 당연히 어려웠겠죠. 예. 근데 난이도가 이제 객관적으로 딱 뭐 상중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본인의 공부량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강사인 제가 얘기하는 난이도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게 강사가 아무리 상이라고 하면 뭐예요? 아니, 아무리 하라고 강사가 얘기하면 뭐예요? 본인이 공부를 많이 안 했으면 상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되게 깔끔하게 잘 냈어요. 깔끔하게 잘 내셨고요. 몇몇 문제는 조금 유치하다, 뭐 치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 문제 있었고,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문제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해설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 난이도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여기서 뭐 더 어렵게 내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계산 문제도 나왔죠. 근데 우리가 계산기를 못 들고 가니까 계산 문제도 되게 숫자를 좀 이렇게 작은 단위로 해서 내셨고, 그리고 결국 계산 문제라고 해도 풀어보신 분들은 뭐 다 풀어보셨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계산할 게 없었죠.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내셨고, 이 수준을 유지하되 말 문제 정도는 이 수준을 유지하되 계산 문제는 조금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계산 문제는 너무 간단해서 여기서는 좀 더 난이도를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너무 하였어요. 하. 예? 아무튼 그렇고 간이과세자 쪽에서 조금 실수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하나 나왔긴 했고, 그거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죠. 문제를 총평은 뭐 이 정도로 하면 됐고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죠. 문제를.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어봤어요. 자, 인격에 나오는 거죠. 인격. 우리 국세기본법 보시면, 자, 인격 파트에 나와요. 자, 우리 세법에서의 인격은 두 가지죠. 인격은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에요. 자연인, 법인,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연인은 처음부터 그냥 사람이고요, 말 그대로. 법인은 법에서 인격을 부여한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자, 법인 아닌 단체, 얘네들이 좀 문제라고요. 얘네들은 둘로 나뉘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자,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뭐가 있는가? 당연의제 법인, 그리고 승인의제 법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의제 법인은 어떠한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신청 절차,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법인으로 다 인정이 되고요. 말 그대로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승인의제 법인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야죠. 법인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해야 돼.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법인으로 의제되는 것, 걔가 승인의제 법인이죠. 당연의제 법인인데 승인의제 법인은 다 뭐냐면 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요. 공통점이 이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으로 보되 그 중에서도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으로 본다고요.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건
돈을 버냐 안 버냐 그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을 구성원에게 분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면 걔가 영리법인이에요.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걔네들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자기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쓴다면 걔는 비영리법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로 구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당연의제법인이나 승인의제법인은 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어떡하죠? 법인으로 안 보는 단체는 그 단체의 주사무소 혹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이게 자, 국내에 있는가 국외에 있는가에 따라서 구분되죠. 국내에 있으면 자, 1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국외에 있으면 1비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공통점이 뭐냐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수익을 이렇게 분배한다면 걔는 여기처럼 1거주자, 1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 배우셨죠? 그 공동사업이에요. 나눠 갔잖아요. 소득세법 공부한 걸 떠올려 보시면 걔네들 공동사업 소득 금액을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나눠 갔잖아요. 분배하잖아요. 걔네들이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보기 1번 보시면 자, 법인 아닌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자,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지금 당연의제 법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2번 여기 PPT가 있구나. 그쵸.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 2번.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니까 법인으로 안 보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걔는 공동사업이라고요. 그 다음 3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봐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준다. 얘가 맞죠. 얘가 정답이고 4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국세의 납세 의무자는 법인으로 보는데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법인이겠죠. 근데 뭐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 대표자나 관리인 요게 표현이 나오긴 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낚였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4번으로 정답을 하신 분이 간간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구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해설지에 제가 실어놨는데 해설지 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문제 1번에 해설지 보시면 제가 관계법령 달아놨죠. 국세기본법 제13조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납세 의무자다. 납세 의무자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4번이 맞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법조문이 하는 얘기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납세 의무자란 얘기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는 비영리 법인인데 법인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세금을 내고 막 신고를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세무서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건물이 걸어다닌다 그러면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납세 의무자는 그 비영리 법인이 돼. 그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대표자나 관리인이란 얘기예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납세 의무자란 얘기가 아니라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법인이죠. 이게. 자, 2번. 자,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1번.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기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 국기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조세 회피 방지, 그죠? 실질과세 원칙 중에. 다음 2번.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할 의무까지는 없다. 왜 없겠어요? 성실히 해야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납세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되고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과세관청도 마찬가지예요. 세무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요. 2번 틀렸네요. 3번, 4번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 문제 3번. 자, 국세기본법상 당초 확정과 경정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경정 두 가지가 있죠. 경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부과했네. 내가 다시 부과할게. 고치는 거 고치는 거. 경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아, 내가 너무 적게 결정했네. 증액할게. 증액 경정. 아, 내가 너무 많이 부과했네. 좀 줄여줄게. 감액 경정.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 증액 경정과 감액 경정이 당초에 있었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증액 경정이든 감액 경정이든 당초 처분에 관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감액 경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감액 경정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감소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 영향이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문장을 거꾸로 얘기하면 감액 경정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기본 수업할 때도 그림 그려드렸지만 100원으로 당초 처분한 것을 이렇게 줄인다고 해보세요. 50원으로 이렇게 60원으로 그럼 40원만큼 줄인다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당초 처분 중에서 이 40원만큼 줄어야죠. 당연히 감액 경정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에는 영향을 미쳐야죠. 당연히 영향을 미쳐야 이 금액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증액 경정 당초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아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요. 권리 의무 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당초 처분에 대해서 불복 기간이 경과했어요. 증액 경정이 있게 되면 그 증액 경정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증액 경정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이 다시 시작돼요. 그런데 이 증액 경정 안에는 얘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당초 처분 100 이내를 이렇게 120원으로 증액 경정했을 때 이렇게 20원을 증액 경정했을 때 요것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당초 처분에 대해서 불복기간이 경과했다면 그렇다면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세액의 범위는 요 2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당초 처분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당초 처분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처분의 불복 기간이 경과했다면 그 불복 기간은 경과한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요. 만약에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증액 경정 처분이 당초 처분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당초 처분의 불복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싸그리 다 무시하고 이게 새로운 처분이 딱 됐으니까 이때부터 이 불복기간이든 요 불복기간이든 다시 기산하는 거 다시.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증액 경정을 일부러 유도해서 악용할 여지가 있어요. 계속 불복기간을 이렇게 연장함으로써 세금을 계속 안 낼 수 있는 그렇게 악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 악용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당초 처분의 불복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요 항고 소송을 다툴 때, 요 증액 경정 처분에 대해서 항고 소송을 할 때 그러면 그때는 120원 전액을 다 줄일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죠. 불복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세액 자체는 20원을 한도로 우리가 항고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불복 기간이 경과했다는 그 전제 하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처분에 있었던 하자는 다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은 요 증액 경정 처분한 세액으로 한정되지만 요 하자는, 여기서 다툴 수 있는 하자는 당초 처분에 있었던 하자까지도 포함된다. 요거를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걸 물어본 거예요. 증액 경정 처분 물어보면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이게. 자, 1번.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항고 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1번이 틀렸죠. 예? 문제 3번에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니까요.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복 기간이나 경정 청구 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해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죠. 뒤에 문장은 맞는데 요 말이 틀렸죠. 위법 사유는 주장할 수 있어요. 위법 사유는 주장할 수 있고 세액은 요 불복 기간이 경과했다면 다툴 수 없어요. 이게. 그다음 2번.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 처분에 대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됨으로써 그 증액 경정 처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게 흡수설 입장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 120원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요 20원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 120원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돼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120원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면서 왜 20원을 한도로 줄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20원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니까 120원을 다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항고 소송의 대상은 아까 그렸던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아까 그 그림에서 항고 소송의 대상은 120원이에요. 증액 경정 처분된 20원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증액 경정을 하나의 새로운 처분으로 봐서 당초 처분이 싹 흡수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20원을 새로 처분한 게 아니라 120원을 새로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120원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감액할 수 있는 감액 가능 세액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감액할 수 있는 세액은 20원 뿐이에요. 증액한. 예, 이 20원만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초 처분에 불복 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러면 이미 당초 처분, 이 120원이라고 하는 건 당초 처분의 100원과 증액 경정 처분 20원이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 죄송합니다. 당초 처분 불복 기간이 경과했다면 이 100원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20원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 처분의 불복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 얘도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줄여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렇게 되고 위법 사유는 무조건 다 주장할 수 있고, 예. 원래도 다 이렇게 다 줄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용할까봐 악용 사례가 있어서 이걸 바꾼 거예요, 이거를. 그다음 3번.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쵸? 그렇다 그랬고, 4번.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이 있는 경우 그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그렇죠. 다 맞는 문장이고, 그 1번 꼭 정리 잘 하세요. 위법 사유는 주장할 수 있고, 감액 한도는 증액된 부분이다. 요 경우에 한해서. 4번.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물어봤어요. 그냥 뭐 확정 시기를 물어본 거니까 뭐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죠. 답이 2번이죠. 2번. 답이 2번이에요. 답이 2번이죠. 나머지는 다 해설지에다가 그 틀린 부분을 수정해 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얘도 성립식이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뭐 따로 강평해 드릴 게 없죠, 이게. 그다음 6번. 국세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1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한다면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해서 징수한다. 법정 기일 전에 담보가 잡혔다면 그건 피담보 채권이 우선하죠. 1번 틀렸고 2번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법정 기일은 납부고지서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납부고지서 발송일이에요. 3번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쵸? 당해세죠. 당해세는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죠. 3번이 맞고 4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4번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렇게 제가 앞 글자 따드렸었는데 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담보가 있는 국세, 압류가 된 국세, 교부 청구한 국세 요 순서잖아요. 담합교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이게 7번 자 불복제도. 불복제도는 진짜 중요해요. 불복제도는 어느 시험이나. 자, 1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쵸. 재조사 결정이 있다면 그때는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천명하고 있지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 또 다툰다 그러면 이미 한 번씩 딱 거친 거잖아요. 이미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했는데 거기서 야 다시 한번 조사해봐. 그리고 다시 결정해봐 라고 하는 게 재조사 결정이니까 이미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다 거쳤다고요. 또 거칠 필요 없고요. 2번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그렇죠? 왜 할 수 없는지 기본부 강의 때 다 말씀드렸고 형사소송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바뀌어서. 그 다음 3번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두죠. 4번 심사 청구인 또는 심판 청구인은 변호사, 법무사 뭐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법무사는 못해요. 법무사가 들어가서 안 된다. 뭐 요런 거 되게 요런 건 어떻게 하면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다 맞는데 다 보기가 맞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법무사가 저기에 싹 묻혀갖고 저게 잘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문제죠 이게. 자 8번 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 납부고지서 발급해야 되고요. 2번 법정 납부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세에 관해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납부고지는 부가고지와 징수고지의 성질을 동시에 갖죠.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납부고지서 기재 자체에 객관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납부고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죠. 4번 공동상속인의 대표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고지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해설지 잠깐 보시면 제가 대법원 판례의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해설지 1페이지 8번 해설 보시면 제가 다이아몬드 표시해 놓고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을 넣어놨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해서 결정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줄 끝부분 각 상속인 공동상속인의 대표자한테만 하면 안 되고 각 상속인한테 다 해야 된다고요. 예. 자 9번 압류의 효력. 1번 조세채권의 강제 징수 절차에서 행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요. 저랑 틀린 것만 보시면 3번이 틀렸어요. 3번.
3번에 틀렸는데 3번 보시면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된 천연과실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천연과실이든 법정과실이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2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기 제가 법조문도 실어놨는데 1페이지 9번의 해설을 보시면 국징법 44조 제2항을 제가 실어놨죠. 1항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법정과실이든 천연과실이든 다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항에서 뭐라고 하냐면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2항을 낸 거예요. 2항을. 예. 해설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다 맞는 말이니까. 이제 10번. 자, 법인세법상 법인 종류별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 우리 1장 법인세 1장 할 때 정리했던 거예요. 일단 법인을 둘로 나누죠. 내국법인, 외국법인 나누시고요. 그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다시 나누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그래서 영리 내국법인, 자 비영리 내국법인. 아, 이렇게 하지 말까? 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 나누고 이 내국법인이 다시 영리법인하고 자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나뉘죠. 이렇게. 외국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법인도 자 영리법인, 자 비영리법인 이렇게 나뉘죠. 자,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다 뭐예요? 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국내외 모든 소득이 다 과세 대상으로 잡혀요.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비영리 법인 자체는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는데 비영리 내국법인이니까 그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든 국외에서 발생했든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져요. 영리 내국법인이든 비영리 내국법인이든 다 내국법인이죠. 이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제한 납세 의무자. 그런데 외국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담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법인은 우리가 제한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외국 영리법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져요. 비영리 외국법인은 일단 비영리니까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외국법인이니까 국내 원천이겠죠. 그래서 국내 원천 수익사업 소득 그거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져요. 지금 이렇게 내국 영리법인, 내국 비영리법인, 외국 영리법인, 외국 비영리법인의 요 소득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는데 요 소득이 뭐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에요. 각사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토지 등 양도소득 있죠. 이 네 법인들이 네 가지의 법인이 다 토지를 팔 수 있잖아요. 토지 등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 금액이 생길 텐데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토지 등 양도소득은 부동산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막 청산하면 법인을 이제 다 해산시키고 나머지 자녀 재산을 막 이렇게 내다 팔면 돈 생길 거잖아요. 그 청산소득인데 그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냐? 내국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과세하고요. 나머지는 다 과세하지 않아요. 내국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은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쓰여요. 혹은 국가로 흘러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아요. 외국법인은요, 청산을 외국에서 해요. 우리가 뭐 왈가왈부 못해요. 외국에서 하는데요. 뭐 그래서 과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미완료 소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일몰이죠. 내년에 뭐 이게 올 연말에 뭐 이렇게 뭐 그 개정될 여지는 없는데 혹시나 요 연말에 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년 연장한다. 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럴 일은 없어요, 지금. 이 정부가 그 친기업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몰을 그냥 종료시킨 거예요. 올해 걸로. 내년부터는 없어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업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아마 미완료 법인에 대한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도 안 물어봤을 거예요. 안 물어봤잖아요, 이게. 물어볼 법도 한데. 자, 1번 보세요.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 과세한다니까요. 다. 부동산 투기 방지. 그다음 2번 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과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리 내국법인이라면 여기잖아요. 여기. 국내외 모든 소득 맞죠? 3번 영리법인인 경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 없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랬는데 외국법인은 외국에서 청산하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한다고요. 3번 틀렸죠. 4번 내국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우리 국가, 지자체 조합 다 뭐냐면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이긴 하죠. 그거 정리하라 그랬고 외국 정부 있죠. 외국 정부는 외국 비영리 법인으로 봐요. 그거 정리하시고 11번 이거는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한 거의 5초짜리 문제죠. 5초짜리. 영리내국법인인 주식회사 백두는 제2기 사업연도에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이익이 발생했는데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장부에 계상했대요. 뭐 잘했죠. 회계상 처리는 잘했는데 하지만 세법에서는 저 자기 주식을 뭘로 보냐면 일반 재고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 재고자산으로 본다고요. 저 자기 주식을. 그러면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얻은 이익은 일반적인 재고자산을 처분해서 얻은 이익이랑 똑같다고 보니까 다 뭐냐면 법인세법상 입금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에 달아놨으니까 얘를 입금에 산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네. 12번 자, 법인세법상 사회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 시 소득처분으로 가장 적절한 건 1번 기타 사회 유출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해설지에도 써놨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사회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냐면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법인 밖으로 돈이 빠져나갔는데 네가 왜 몰라? 네가 그러고도 대표자야?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거라고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냐? 묻게 되죠. 대표자 상여로 하는 그 순간 그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뭘 구성해요? 그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사실 대표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요.
내가 모를 수도 있죠. 어떻게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대표이사지만 밑에 이 전무이사 뭐 이런 새끼들이 욕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께서 몰래 회사 밖으로 돈을 빼돌렸다면 대표이사는 알 길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법인이 그렇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대납해 준다고요. 그러면 소득세를 대납해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건 업무부관 가지급금이 되거든요. 또 법인이 대표이사의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대표자 상여가 돼요. 대표자들 보너스 준 거로 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세금 나오죠. 대표자는 또 그거 받은 적도 없죠. 그러면 법인이 내가 대신 내줄게, 또 대신 내주죠. 그러면 또 그게 대표자 상여죠. 그러면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 무한 루프가 맞나? 모르겠다. 이게 무한적인 이 순환 구조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그 순환 구조를 끊으려고 법인세법은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서 얘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게. 자, 13번. 자,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의제배당은 중요한 주제예요. 1번 토지의 재평가 차익 중 재평가세 100분의 3이 적용된 부분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죠. 뭐 토지의 재평가 차익 이런 건 다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이렇게 정리하자 그랬잖아요. 자, 재평가세율이 있다. 재평가세율이 있는데 3%짜리도 있고 1%짜리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옛날 규정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규정이라. 자, 3%는 비교적 1%보다 커요. 그쵸? 재평가세를 많이 냈잖아요. 그러면 법인세는 내지 마. 옛날에 재평가세 많이 부담했으니까 내가 의제배당으로 안 봐줄게. 법인세 내지 마. 불쌍해. 그렇게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1%는 비교적 적게 부담했으니까 너 이번에 내. 이번에 내. 이렇게 얘기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높은 세율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낮은 세율은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자고요. 이게 재평가세율이 뭔지 또 위키백과에 찾아보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문제만 맞추면 되지 뭘. 2번 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서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2차 배정분 얘기하는 거죠.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중에서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재배정하는 경우였잖아요. 재배정을 하든 실권 처리를 하든 무상증자 자본 잉여금 전입하는 경우인데 2차 배정분은 그 자본에 전입되는 잉여금의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의제배당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무조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2번도 맞죠. 3번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을 자본금 전입하면 의제배당이죠. 법정적립금은 이익잉여금으로서 입금 항목이니까 4번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금에 전입하는 금액으로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죠. 제가 이거 그림으로 기억하자 그랬어요. 문구로 외우면 헷갈려서 못해요. 자, 선을 하나 그리세요. 이게 무슨 선이냐면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 선이에요. 소각일이 있어요. 소각일. 여기 소각일이 딱 있어요. 소각일이 이렇게 있고 소각일 현재 자기 주식의 시가가 요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해요. 이렇게 초과하면 요 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이 위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 자기 주식의 처분 소각이익을 이렇게 자본 전입하면 그 자본 전입이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든 2년 이후든 상관없이 무조건 의제배당으로 과세해요. 무조건. 자, 그런데 소각일 현재 그 자기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죠? 작거나 같다면 그때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했을 때
2년 이내에 전입한 것에 대해서만 의제배당으로 보고요. 그 이후에 자본 전입한 건 의제배당으로 안 봐요. 보기 4번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2년 이후, 2년이 지난 후 자본금에 전입했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 의제배당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4번 틀렸어요. 14번. 뭐 이것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걸? 1번이죠. 제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그랬잖아요. 수업할 때. 돌연변이가 있다고. 자, 벌과가 얘는 다 뭐라 그랬냐면 다 송금 불산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연경 얘는 다 뭐라 그랬어요? 얘는 손금 산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돌연변이가 있다고. 걔가 뭐라 했어요? 걔 1번 저거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냈잖아요. 제가 맞췄어요. 적중률 100%예요.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낸다 그러잖아요. 돌연변이가 얼마나 시험 내기 좋은데요, 이게. 게다가 또 연이잖아요, 연. 사람들이 다 낚이겠죠, 이렇게. 제가 그래서 강조했었잖아요, 수업할 때. 자, 15번. 법인이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잉여금의 처분이기 때문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죠. 우리가 송금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실 또는 비용을 우리가 묶어서 손비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손금의 정의가 끝나지 않죠.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이거나 혹은 수익과 관련된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무리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그리고 잉여금의 처분 그리고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송금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잉여금 처분이 얘라고요. 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잉여금 처분이에요. 기본 강의 때 다 말씀드린 거니까. 걔는 그래서 송금에 산입할 수 없죠. 예? 송금의 정의에 의해서 송금에 산입할 수 없는 거예요. 2번.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금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맞죠. 이게 맞죠.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서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모든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요. 4번.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에서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했다면 그 초과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초과급여 과다 보수 얘기하는 건데 상여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여금. 과다 보수래. 죄송해요. 과다 보수가 아니라 상여금 얘기하는 건데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서 그 급여 지급 기준에 따른 금액만을 줘야 되는 건 임원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임원은 그 상여를 받을 때도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받아야 돼요. 그 금액을 넘겨서 받으면 그 초과분은 다 임원 상여 한도 초과가 됐는데 직원은 그런 거 없어요. 직원은. 자, 요거 정리해 보세요. 요거. 자, 임원에 대한 자, 상여하고 퇴직금. 임원에 대해 상여를 주고 퇴직금을 준다. 그럼 원칙이 뭐예요? 다 그 법인의 지급 기준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지급 기준. 법의 정관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는 그 지급 기준에 따라 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지급 기준이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상여는 지급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전액 다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런데 요 퇴직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급 기준이 없으면 법정 산식을 이용해서 한도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그 한도액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송금 불산입해요. 그 법정 산식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차이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16번) 영리내국법인인 주식회사 백두의 제17기 사업연도의 접대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자, 백두가 해야 될 세무조정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접대비 지출 명세를 보니까 비용 계상한 거, 건설 중인 자산에 계상한 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계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집계해 놓으시라고요. 비, 중, 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 고는 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요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무유 이러면 안 돼요. 유무 이래야지. 자, 그래서 비용으로 계산한 게 3,500. 그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이 2,700. 유형자산이 3,000. 자, 무형자산이 2,100 이렇게 돼 있죠. 얘를 다 합치면 113이 나오나? 그렇죠. 113이 나오죠. 우리 해설지 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00만 원 단위로 쓴 거예요. 그런데 나번에서 자료에 뭐라 그랬냐면 접대비 한도가 7천이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모두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한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액 다 접대비 요 전액 다 뭐예요? 적격 증빙 미수치로 우리가 직접 부인할 접대비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천을 넘어가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4,300만 원이 뭐가 되냐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접대비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이니까 당연히 송금에 불산입하고, 자,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이렇게 처분하셔야죠. 그래 놓고 요 4,300이라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한도 초과액을 조사를 이렇게 못 써. 한도 초과액을 얘가 구성하는지 이 순서대로 구성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구성하는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구성하는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 4,300이라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요 순서대로 구성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비용 처리한 요 3,500만 원이 일단 얘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요 2,700이 얘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모자란 게 800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나머지 금액은 구성하는 금액이 없죠. 요 비용이 3,500만 원이 다 송금 불산입 처리된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그 다음에 요 800도 여기 안에 다 송금 불산입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얘는 건설 중인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려면 일단 그 금액이 송금성이 인정돼야 돼요. 송금성이 인정된 금액을 두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자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자산성이 있다. 그러면 걔는 지금 당장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산을 상각하거나 혹은 처분할 때 그때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자산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때 곧장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금이 다 인정이 안 됐다고요. 손금이 인정이 돼야 뭐 자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뭐 있으면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얘는 지금 송금 자체가 아니래잖아요. 자산의 원가를 구성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요 자산가액을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세무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세무 조정은 나오시는 게 아니죠. 세무 조정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송금 불산입 4,300, 송금 산입 800. 요거 3번이 답이 되겠네. 이렇게 17번. 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과 관련된 내용 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라 그랬는데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저랑 틀린 것만 보세요. 4번이 틀렸어요. 요런 경우
채권자가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그 거주 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모조리 다 변제받은 이후에 사라졌다. 그러면 걔도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로 볼 것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변제 받을 때는 다 확실했잖아요. 그 이후에 사라진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이자를 줄 때 이 사람이 불분명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차입금을 이미 다 변제받고 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18번 즉시상각의제. 1번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법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걸로 봐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요. 그렇죠? 2번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했으나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상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낚이셨을 거예요. 세무상 자산가액의 5%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이렇게 판단해요.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로 판단해요. 세무상 자산가액이 아니라. 2번 틀렸고 3번 4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19번.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성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중요성 기준을 적용하는 건 모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 유형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딱 4가지 경우에만 적용해요. 어떨 때 적용하냐면, 첫 번째, 저가양도. 자, 두 번째, 고가 매입. 자, 세 번째, 절이 대여. 네 번째, 고리 차용. 낮은 이자율로 돈 빌려줬다고요. 높은 이자로 돈 빌려왔다고요. 요 4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시가의 5% 3억 원 요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불량채권 양수한 경우에 이 중요성 기준을 적용한다는 법인세법상 조문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법인세법상 조문을 가져왔는데 어디 보시면 되면 몇 번 문제야? 19번. 19번에 보시면 2페이지 해설지 2페이지 와보세요. 해설지 2페이지 와보시면 거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를 실어놨어요. 제가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20번. 자,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합병을 물어봤죠. 자, 적격 합병의 경우 피합병 법인이 합병 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 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2번. 적격 합병을 한 합병 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그렇겠죠. 피합병 법인이 합병 법인에게 순자산을 넘겨줄 때 자기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받고 팔았다고 본다면 당연히 그 반대쪽인 합병 법인은 그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사온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받은 걸로 보고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자산 조정 개정이죠. 세무사 2차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긴 좀 시끄러운데 어찌됐든 간에 3번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2월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어요. 합병법인의 2월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셔야 되고요. 합병으로 인해서 피합병법인의 2월 결손금을 내가 갖고 왔다. 그러면 그 피합병 법인의 2월 결손금은 피합병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냐면 계속 마이너스만 나는 법인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계속 플러스가 나는 법인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계속 플러스만 나서 돈을 잘 벌어서 좋긴 좋은데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 보니까 우리랑 업종도 비슷한데 계속 마이너스가 나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일을 해보지 않을래? 너 마이너스가 나는데 우리는 계속 플러스가 나잖아. 우리가 너희보다 일을 잘한다는 얘기지 않겠니? 나랑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래갖고 합병을 해서 하나의 법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진짜 속내는 뭐예요? 제 결손금을 갖고 와서 내 이익이랑 퉁쳐야겠다. 그래갖고 합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그냥 내비두면 합병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세금을 막 회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국가는 그러면 안 돼. 그걸 좌시하면 안 되죠. 감히 이것들이 조세 정의를 막 흐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 놨다고요. 아무리 결손이 많이 나는 법인을 내가 합병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회사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주의하시고 3번이 틀렸죠. 4번 비적격 분할의 경우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승계했다면 그 자산을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걸로 본다. 맞죠? 예. 자, 이제 21번을 좀 와보시면 자,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차례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기비소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다만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이라면 100%를 한도로 한다. 이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돼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한다면 그렇지 않다. 맞죠? 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쟁함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2월 결손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포함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보고 문제를 정말 아름답게 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물 흐르듯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자, 추계한다면 안 한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그렇다면 한다. 그래서 이렇게 추계했다면 걔는 공제를 안 했으니까 2월도 안 된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얘가 포함되죠. 예. 자, 해설지를 보시면 해설지를 2페이지를 와 보시면 제가 21번 그 해설지에다가 그 법조문을 실어놨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게. 나머지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22번. 자,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죠. 이게. 그 다음 2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한다면
그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구분해서 계산하셔야 되고요. 다음 3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면 그렇죠.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자, 4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3번 자,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물어봤어요. 수입시기는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다 중요해요. 언제나 시기는 중요해요. 법인세법 와서도 권리의무 확정주의, 그쵸? 거기 입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개 중요해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공급시기 중요해요. 시기는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다 기간과세잖아요. 기간을 잘라서 우리가 과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귀속 시기를 판단함에 따라서 그 해에 그 과세 기간에 세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요 3법에서 시기가 나오면 시기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따로 강평을 드릴 건 없죠. 24번. 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있는데 어디 있냐면 얘가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게 여기죠, 여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그냥 회사래. 소득세법이니까. 사업자가 딱 부담하는 그 순간 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 관계는 끝나요. 그냥 그때 지출했을 때 비용이고요. 자, 여기서 이 연금을 잘 굴려서 플러스 금액이 수익이 나왔다. 그러라고 하세요. 나랑 관련 없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라고 하세요. 나랑 관련 없어요.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들어오는 애는 확정급여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번 틀렸어요. 25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2022년도 사업과 관련된 자료다. 갑의 2022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주어졌고요. 단 갑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대요. 그러면 저걸 보는 그 순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 이 복식부기 의무자를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막 떠올려야 돼요. 뭘 떠올려야 되냐면 첫 번째, 야,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했는지 일단 생각해 봐야겠다.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을 우리가 반영해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일단 해보셔야 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안 되잖아요. 복식부기 의무자만 되니까. 두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을 적용해야 되겠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 문제. 이 두 가지를 딱 자동적으로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이걸 떠올리고 자료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법, 간접법 이렇게 있다고요. 직접법은 뭐예요? 그냥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싹 빼면 되는 거죠. 간접법은 뭐죠? 그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총수익 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 금액 불산입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 구조가 법인세법에서 우리가 공부한 세무조정의 구조와 똑같다고요. 그러면 직접법을 적용할지 간접법을 적용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료를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자료에 뭐가 주어졌냐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주어졌다고요. 당기순이익을 왜 줬겠어요? 얘 가지고 세무조정하라는 얘기잖아요.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하시면 되죠. 자,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면 10,000원이죠. 그 다음에 자, 손익계산서상 주요 수익 항목이에요. 수익 항목. 나번에서는 수익 항목을 줬고 다번에서는 비용 항목을 줬어요. 수익인지 비용인지 잘 보셔야 돼요. 무턱대고 막 더하고 빼면 안 되고. 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 수증 이익이 있어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왜 수익에 반영해 놓은 거예요? 빼야겠죠? 얼마냐면 1,000원이죠. 그 다음에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의 처분이익이 있는데 이게 사업용 유형자산이잖아요.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니까 그럼 얘는 처분이익은 또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그러니까 내비두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내국 상장법인에서 수령한 배당금인데 배당금은 배당소득이지 사업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럼 빼야겠죠. 1,000원 이렇게 수익은 다 조정 끝났어요. 그 다음에 비용. 자, 소득세 비용이 1,000원 있는데 소득세 비용도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돼 있죠. 아니,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그게 얼마냐면 1,000원이죠. 자, 비용이 차감되어 있는 금액을 없애줘야 되니까 플러스 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내국 상장법인의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데 주식 처분 손실은 우리 사업과 관련이 없죠. 이게 주식 처분 손실은 사업과 관련이 없죠. 그러면 1,000원을 또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갑에 대한 급여가 있는데 사업자잖아요.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우리가 필요금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2,000원이죠. 그럼 이제 쭉 계산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총평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계산 문제가 나왔지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얘예요. 아니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뭐 다 사라지는데 뭐. 결국 10,000원에다가 2,000원 더하면 되잖아요. 12,000원? 얘가 답이죠. 얘가 3번이 답이고 26번 자,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1번 내국법인의 근로자가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제공받았다. 그러면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는 전액과세하죠. 2번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 원 맞고요. 3번 내국법인의 재직자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그렇죠. 4번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으면 걔는 비과세예요.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주택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낮은 이자율 혹은 이자 없이 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근로소득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종업원은 비과세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27번. 자, 거주자에게 발생한 다음 소득 중 원천 징수되는 세액이 가장 큰 걸 물어봤어요. 주택 입주 지체로 인해서 배상금 받았는데 실제 필요금비는 확인되지 않는데요. 주택 입주 지체로 인한 배상금은 무슨 소득이냐면 기타 소득이죠. 그리고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의제 필요경비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계산되겠죠. 기타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될 테고 문제는 원천징수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원천징수세율 20%를 이렇게 곱하면 원천징수세율이 나올 거예요. 세액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냐면 8만 원 이렇게 나와요. 기타 소득 금액 정리하실 때 의제 필요경비 적용되는 것들 정리하셔야 돼요. 8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죠. 그 한강에서 실종된 분이 그 변사체로 발견됐잖아요. 저번에. 그리고 가양역 쪽에서도 여성분하고 이제 남성분이 또 실종이 됐죠. 아직 뭐 찾았다는 기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슬프죠.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예요. 내 자식, 내 소중한 가족, 내 귀중한 자식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이게 가양역 그쪽이 인적이 되게 드문 곳이라면서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인적이 되게 드문 곳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에는 항상 공권력이 상주하고 있어야 돼요. 경찰이 언제나 가까운 곳에 딱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 밤 귀갓길도 좀 안전하게 좀 이렇게 잘 지켜주고, 물론 그렇게 되면 경찰분들의 업무가 좀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재산과의 안위를 지키는 게 그 국가의 그 의무 아니겠어요. 그게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게 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 누구는 아, 뭐 저 새끼는 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용해서 강의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어떻게 제가 또 그 앞글자를 조합하다 보니 가양육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냥.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인적이 드문 장소에는 공권력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60%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이 80%의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애들이에요. 인적 용역 제공하고 받은 소득, 기타 소득이잖아요.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해주고 받은 소득,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해주고 혹은 대여해주고 받은 소득, 산업재산권 등 각종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해주고 받은 소득. 그래서 인적 드문 장소에는 공권력이 있다. 공권력. 인적 드문 장소에 공권력. 그러니까 60%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요. 가양력을 폄하하거나 그 사건을 희화화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앞글자를 따다 보니 인적 드문 장소에 공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양력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거기도 진짜 인적이 내가 알아보니까 인적이 드물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 곳에 공권력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이용해서 이걸 한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런 얘기하면 막 욕하잖아요. 또 저 새끼는 나쁜 새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앞글자를 따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잘 외우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앞글자를 따다 보니까 인적 드문 장소에 공권력이 있어야지 당연히 위험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떠올린 거예요. 아, 가양력 안타까운 사건. 예.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이 좀 요즘에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가족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소중해요. 소중하죠. 그래서 저도 아무 일 없이 그분들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누구보다 바래요, 누구보다. 아니, 가족분들보다는 덜 하겠지만, 저도 진짜 진심으로 바래요.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제가 기사를 확인을 못했나? 돌아오셨나? 아무 일 없이 돌아오시겠죠, 뭐. 그다음에 상주 이게 뭐냐면 상이 뭐냐면 상금과 부금이에요. 각종 대회에 나가서 받는 상금과 부금 80% 필요 경비 되고요. 그다음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우리가 봤죠 지금? 이게 80%라고요. 인적 드문 장소에는 공권력이 언제나 상주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2번. 자,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100만 원이 있는데 실제 필요 경비는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저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저 특강은 인적 용역의 제공이라고요. 그럼 60% 필요 경비를 저기 인정받죠? 그럼 얘도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100만 원에다가 자, 60% 필요 경비를 인정하니까 1-60% 이렇게 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게 곡점 이렇게 풀었지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의제 필요 경비를 적용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60% 혹은 80%의 의제 필요 경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필요 경비가 이렇게 60% 또는 80%를 적용한 금액보다 더 크다면 그 금액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타 소득에다가 60% 또는 80%를 곱한 금액하고 실제 확인되는 필요 경비 요 둘 중에 큰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100만 원의 60%를 곱한 60만 원이 실제 필요 경비인 20만 원보다 크니까 저는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꼭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20%를 이렇게 곱하면 원천 징수 세액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그 금액도 8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3번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 70만 원이 있는데 이자는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죠. 그럼 70만 원에다가 자 14% 이렇게 하면 원천 징수세율이 나오겠죠. 84,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아닌가? 아 98,000원이구나. 이자는 별도의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자 소득이나 이자 소득 금액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곧장 원천 징수세율을 곱하시면 원천 징수 세액이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1,000원을 투입한 슬롯머신에서 당첨된 40만 원이 있는데 자 그럼 40만 원에서 이 40만 원에 당첨되기 위해서 내가 쓴 돈 저 1,000원 필요 경비로 공제해주고 자 여기다가 자 20%를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 원천 징수 세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면 79,800원 이렇게 나와요. 이걸 또 이렇게 빼서 계산하지 마시고 40만 원에 대한 20%를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1,000원에 대한 20%만 구해서 여기서 빼면 되잖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원천 징수 세액이 큰 건 여기 3번 98,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라면요. 저보고 문제를 내봐라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걸 낼 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의 과세 최저한.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짜리가 나오게 딱 만들 거예요. 사람들이 과세 최저한을 잘 못 떠올리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과세 최저한을 하나 끼워 놓고 이 물음을 바꾸는 거죠. 가장 작은 것은. 그리고 요 금액보다 작은 거를 하나 보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다 틀릴걸요? 과세 최저한이 걸리면 과세하지 않는 거니까 그때 원천 징수도 안 하잖아요. 빵원이 되는 거죠. 빵원. 얘가 답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다 틀릴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준비해 보세요. 진짜로. 아 이게 가장 큰 걸 한번 물어봤으니까 가장 작은 걸 물어볼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예언. 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에요. 예언. 제 강평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간증하세요. 만약에 내년에 시험을 봤는데 저기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출 해설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시험을 봤는데 이게 나왔어.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얘기한 게 그러면 간증하세요. 꼭 여기 독공 홈페이지에 와서 야, 그 새끼는 신내렸다 이렇게 여러분의 그 댓글 하나가 불우한 이웃을 살려요. 이렇게 아무튼 간에 자, 그 다음에 28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저도 이걸 딱 보고 뭐가 틀린 거야 이렇게 했는데 1번이 틀렸죠. 뭐가 틀렸냐면 퇴직소득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면 안 되고요.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빼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근속연수 공제액을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네? 제가 거기 해설제도 써놨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29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다면 양도주택 중 실지거래가액이 가장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1번 틀렸어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납부 절차 한번 보시면 되죠. 외우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틀린 것만 말씀드리면 4번이 틀렸어요. 주식은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 4번이 틀렸어요. 31번. 자, 부가가치세법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요게 2번이 틀렸는데 사업상 목적으로 1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기간은 1과세 기간은 1년이 아니에요. 6개월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32번. 자,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한다면 걔는 면세 전용이니까 간주공급이죠. 2번.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과세 형평이 침해된다면 얘는 뭐예요? 사업상 증여가 되니까 간주공급이고. 3번 맞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4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걔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이 얘기하는 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도 간주 공급의 하나로서 규정이 돼 있다고요. 여기 제조장이 있어요. 제조장. 뭘 이렇게 재료를 사오겠죠. 이렇게 재료를 매입했을 거예요. 재료 매입. 재료를 사와서 뭘 만들었겠죠. 재료를 매입할 때 요 매입하는 재료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부담했을 거냐면 자 100원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조장에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되니까 자 판매장에 이렇게 보냈다고요. 판매장을 이렇게 반출을 했어요. 그 만든 재화를 그냥 A라고 해볼게요. A 재화를 이렇게 반출했죠. 그런데 이 제조장이나 이 판매장이나 다 갑이라는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뭐 나의 제조장에서 나의 판매장으로 옮겨가는 건데 뭘 이걸 공급으로 보겠어요? 안 본다고요. 그래놓고 이 판매장에서 고객에게 일부분을 팔아요. A 재화를. A 재화를 파는데 예를 들어서 1,500원에 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매출세액으로 얼마가 발생할 거냐면 자 150원의 매출세액이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자 이제 또 생각해 보세요. 제조장은 뭘 생각해 보냐면 부가가치세법은 다 뭐냐면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이니까 얘도 사업장이고 얘도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조장 관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여기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여기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보자고요. 납부세액이 얼마 나오나. 제조장의 매출세액과 자 매입세액을 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계산되겠죠. 매출세액이 있나 보니까 없어요. 매출세액 없잖아요. 매입세액이 있나 보니까 여기 있어요. 100원. 이렇게 빼게 되면 납부세액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나오죠. 환급 받아야 돼요. 언제 환급 받냐면 이렇게 환급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요. 결정이 언제 날지 몰라요. 판매장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똑같이 계산해 보세요. 자 매출세액에서 자 매입세액을 빼면 그럼 뭐가 나오냐면 납부세액이 나온다고요. 매출세액이 있나 보니까 여기 있죠. 150원. 매입세액이 있나 보니까 없잖아요. 그냥 받은 거라니까요. 돈 주고 사오나요? 내 건데. 그러면 납부세액이 이렇게 발생하죠. 얘는 언제까지 내야 돼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판매한 날이 4월 5일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얘 언제까지 내야 돼요? 7월 25일까지 내야 돼요.
얘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이에요. 결정일 언제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사업자인 갑 입장에서는 짜증나요. 왜 짜증나냐면 얘가 어차피 매입세액으로 내가 환급받을 거거든요. 어차피 내가 돌려받을 거예요. 얘는 어차피 내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씨, 내가 100원 돌려받을 거고 내가 150원 내야 되면 그냥 50원만 이번에 내면 되지.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뭐하러 150원 냈다가 100원을 돌려받아요. 그냥 처음부터 50원만 내지. 그런데 이놈의 그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이다 보니까 이걸 구분해서 해야 돼요. 구분해서.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면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주게 되니까 아니 지금 제가 지금 금액을 적게 해놔서 그렇지 이 금액이 커요. 어차피 돌려받을 거를 괜히 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렇게 정해놔갖고 내가 돌려받을 거를 지금 당장 돌려받지 못하고 막 내가 불필요하게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공급으로 봐준 거예요. 얘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해보세요. 자, 공급을 했다고 쳐보세요. 이 원가대로. 이 원가대로 공급했다고 해보세요. 1,000원 받고 판매장으로부터 이 AGR을 딱 주고 1,000원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매출세액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제와의 공급으로 보니까. 그럼 100원이 발생하겠죠. 그럼 매출세액이 100원이 돼요. 그럼 이쪽은 납부세액이 제로가 되죠. 환급세액도 없고 납부세액도 없고 그래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매출세액이 150원 있고 이제 매입세액이 생겼죠. 100원만큼. 내가 부담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빼게 되면 자, 50원만 내면 되잖아요. 합리적인 결정이 됐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일 때 그 재화의 공급의 과세 표준은 그 재화의 원가예요. 그래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의문이 다 풀렸죠. 얘를 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그 재화의 공급의 그 과세 표준이 왜 원가인지 다 의문이 풀렸잖아요, 이제. 자, 근데 이 갑이라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래요. 그러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사업자 단위로 하니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뭉쳐서 하지, 이렇게 묶어서.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더라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그냥 처음에 애초에 낼 때부터 그냥 50원만 내는 거예요. 아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하나의 등록번호만 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등록번호나 이쪽의 등록번호가 똑같다고요. 뭐하러 이쪽에 마이너스 100원 신고하고 이쪽에 뭐하러 플러스 150원 신고해요. 등록번호가 똑같은데 그냥 퉁쳐서 50원만 신고하지.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 경우에 간주공급으로 안 보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어서. 그럼 또 누가 또 그러겠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걔도 이쪽이 주사업장이든 이쪽이 주사업장이든 아니 묶어서 이렇게 50원만 신고 납부할 거 아니겠어요? 50원만. 그러니까 그 둘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간주 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이걸 재화의 공급인 줄 알고 세금 계산서를 끊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줘야 될까, 봐주지 말아야 될까? 봐줘야 돼요. 아무리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그냥 이렇게 신고하니까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걔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야 이 세금 계산서가 가공 세금 계산서가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신고한다 그래서 계속 그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보세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을 안 해줘 보세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급된 가공세금 계산서가 돼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발생하지 않죠. 왜요? 등록번호가 하나라니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거지.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거지.
신고 납부 이외에 신고 의무든 뭐든 다 사업장 단위로 하자는 거잖아요. 세금 계산서에 발급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이쪽의 등록번호하고 이쪽의 등록번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말이 돼요. 등록번호가 서로 다르니까. 각각의 사업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등록번호가 똑같아요. 그냥 여기 뭐 예를 들어 1, 2, 3이라 그러면 여기도 1, 2, 3이에요. 그냥 등록번호가 똑같은데 어떻게 이쪽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드려요.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간주 공급으로 보나?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비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간주 공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33번) 자,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1번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죠. 2번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라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니까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야 되죠. 3번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다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비율을 갖다 적으셔야 돼요. 3번 틀렸고 4번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법령에 따른 공급 시기 이후에 대가를 외국 통화로 받았다면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죠. 이것도 이번에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계산 문제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이제 34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요게 틀렸죠.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35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했을 때 안분 계산을 배제하는 경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첫 번째 매출세액 쪽부터 얘기를 해보면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아요.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란 얘기는 과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95%를 초과한다는 얘기거든요. 95% 이상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공급가액이 과세가 된다는 얘기니까 굳이 뭐하러 안분을 하냐 이거예요. 전액 다 과세하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그렇다면 안분해야 돼요. 가번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공통사용재화를 5천만 원에 공급했대요.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비율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안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분을 배제하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뒤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음 두 번째, 언제 또 우리가 이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 안분을 배제하냐면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안 해요. 50만 원 미만이면. 근데 지금 얘가 40만 원으로서 50만 원 미만이잖아요. 예, 안분 안 하죠. 그렇죠? 이게 OX가 또 헷갈리나? 자, 안분을 하는 거를 O, 안 하는 걸 X라고 할게요. 안분을 하죠. 안분 안 해요. 다음 세 번째. 자, 신규 사업자예요. 신규 사업자니까 뭐냐면 직전 과세 기간이 없어요.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했을 때 안분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신규 사업자면 직전 과세 기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안분을 할 수가 없죠. 얘 안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얘를 딱 찍으면 딱 틀려요. 왜 그러냐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에요, 지금. 법조문은 신규 사업자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에요. 답번도 안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분을 안 하는 건 나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3페이지에 해설 3페이지에도 35번에도 제가 그 진한 색으로 밑줄 쳐놨어요. 그런 게 다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자,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했을 때 매출세액을 안분 생략하는 경우를 봤어요. 과세 표준의 안분 생략이죠.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매입세액 안분 생략하는 경우도 해보세요. 첫 번째, 똑같아요. 면세 공급 가액 비율이 5% 미만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과세 공급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5%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다 과세란 얘기잖아요. 그럼 뭘 안 분해요. 그냥 다 공제해주면 되지. 그런데 그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그러면 해야 돼요. 여기는 과세 표준이죠. 세 전금액이에요. 얘는 세액이죠. 세후금액이에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몇 퍼센트죠? 10%? 5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 여기 50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두 번째,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매입세액 안분 생략하는데 얘는 세전이죠. 얘는 세후죠. 부가가치세 세율 몇 퍼센트라고요? 10%. 여기다가 10%를 이렇게 곱하면 5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경우에요. 신규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 기간이 없어서 공통 사용재화를 공급했을 때 그 과세 표준 안분을 생략했다면 얘도 생략해요. 됐죠?
36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값은 자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다음 자를 이용해서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값의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간이과세자 차가감 납부세액 물어보면 납세의 신전 예가 이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 하나 껴넣어야죠. 납세 신전 예가 이렇게 하면 차가감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그런데 요 의가 하나씩 써보죠. 자, 납부세액을 얘기해요. 납은 납부세액. 재는 재고 납부세액. 세는 세액공제. 세금 계산서 받아온 그 매입세액 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인데 요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사라졌죠. 이제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C는 신용카드 공제예요. 저는 전자신고 공제죠. 얘는 예정신고를 얘기하는 거고 가는 가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떠올리신 다음에 한 켠에다가 문제지 시험지 한 켠에다가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고 자료에서 있는 것만 여기다 갖다 적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 있죠? 자, 공급대가 있잖아요.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면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라 그랬으니까 15% 이렇게 곱하고 자, 이렇게 10%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렇게. 얘도 납부세액이 면제되는 경우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90만 원 나와요. 그다음 재고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은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됐을 때 납부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떠올려야 이게 자료를 찾는다니까요. 안 떠올리면은 자료 막 놓치고 그래요. 그다음에 매입세액 받은 게 있는데 전부 세금 계산서 수령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액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공급 대가에다가 0.5%를 이렇게 곱해서 구한다고요. 근데 저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냐면 매입세액이에요. 세액. 공급 대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그러면 우리가 공급 대가를 구할 수 있죠? 계산해 보세요. 공급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러면 공급 가액은 이 금액에다가 10% 한 거니까 얘를 10%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1000만 원? 그럼 공급 대가 얼마? 1100만 원? 요거 계산하셔야죠. 요거 그대로 갖다 적으면 안 되고 그러면 1100만 원에다가 0.5% 이렇게 하면 얘가 세액공제액이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이걸 얼마 나오냐면 55,000원 이렇게 나와요. 얘는 차감하셔야 되는 거고 신용카드 공제 그런 거 없고 전자신고도 없고요. 왜냐면 서면으로 신고했다 그랬으니까 전자신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종이를 갖다 냈다는 얘기니까 예정 신고한 것도 없고 가산세도 없고 그냥 요거 빼면 되죠. 그러면 845,000원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7번) 가산세. (1번이) 틀렸어요. (1번)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아니라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예요.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38번. 자, 이게 상증세죠. 자, 그 증여의 반환. 그리고 재증여를 냈어요.
여기 있는 날짜 그대로 쓸게요. A씨가 있고 자, B씨가 있는데 언제 했냐면 2022년 3월 15일 날 주식을 이렇게 줬대요. A씨가 B씨한테. 그러면 이때는 증여인가? 증여죠.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B씨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잖아요. 그러면 당초의 증여와 B씨가 A씨에게 준 그것에 대해서 둘 다 증여로 안 봐요. 자, 다시 보세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그거부터 결정해 볼게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그러니까 얘가 3월이니까 3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를 따져보면 6월 30일이 돼요. 얘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에요. 증여세 과표 신고기한. 지금 요 3월 15일 날에는 A씨가 B씨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증여라고요.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그림을 어떻게 좀 눈에 확 띄게 그려야 되는데. 자, A씨, 자, B씨 이렇게 있는데 A씨가 이렇게 준 거죠, 주식을. 그럼 얘는 증여인가? 증여죠. 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요 기간 이내에 B씨가 노란색으로 해볼까? B씨가 자 A씨에게 이렇게 다시 돌려줬대요. 요 받은 자산을. 그러면 돌려줬을 때 B씨가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요 기간 이내에 하면 얘를 안 보고요. 당초에 A씨가 B씨에게 줬던 거 이거 있죠. 얘도 없었던 일로 봐요. 그러니까 요 기간 이내에 있게 되면 증여세로 과세되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증여세 과표 신고기한 이후 지나서 이 신고기한이 지나서 3개월 이내 그러면 9월 30일이죠. 요 기간 이내에 B씨가 이때 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자산을 돌려준다면 이렇게 돌려준다면 얘는 과세가 증여가 아니고요. 얘는 증여로 봐요. 자, 관련 법조문을 실어놨어요. 우리 해설 3페이지 와보시면 38번 해설에 보시면 첫 번째 다이아몬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의 내용인데 제가 진한색 글씨 쳐놨죠? 밑줄 쳐놨죠? 그것만 좀 보세요. 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했다면 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다. 요 신고 기한 이내에 반환했다면 이것도 증여가 아니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진한색 글씨 밑줄 쳐놓은 거 몇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뭐야? 다섯 번째 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러면 요때 얘기하는 거죠. 이때 했다면 얘는 뭐예요? 얘는 증여가 아니지만 얘는 증여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 보세요. 언제 반환받았어요? 2022년 9월 25일. 요때 했잖아요. 요때. 그러면 돌려주는 건 증여로 안 보지만 당초에 줬던 건 증여로 본다고요. 그러면 3월 15일은 과세, 9월 25일은 비과세. 이렇게 과세 제외. 이렇게 3번. 요게 답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39번. 자, 물납을 물어봤는데 요 2번이 틀렸어요. 물납할 수 있는 요건은 총 3가지인데 2가지밖에 안 써놨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요건이 저기 해설 3페이지에다가 써놨어요. 39번 그 해설을 보시면 자, 이에 더하여 어쩌고 저쩌고 얘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써있죠. 걔도 충족해야지 물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40번 지방세 물어봤는데 지방세는 되게 양이 많아요. 그리고 지방세가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아유 지방세 됐어요. 뭐 지방세까지 찍으면 되잖아요. 제가 3번 찍으라 그랬지. 3번이 답인가? 4번이 답이네. 뭐 어쩔 수 없죠. 지방세의 양이 어마무시해요. 국세를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방세까지 못해요. 이 지방세를 왜 내겠어요? 100점 맞지 말라고. 교수님께서 100점 맞지 말라고 내는 거예요. 그럼 맞지 마셔야죠.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이게 틀리세요 그냥. 근데 나는 해야겠어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것만 하세요. 그나마 지방세에서 중요한 거니까. 자, 취등 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럼 취득세만 하시고. 4번이 틀렸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세법 강평을 해봤고 이제 공무원 쪽 시험이랑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그냥 느낌은 공무원 쪽 시험보다는 되게 깔끔해요. 문제가 이렇게 뭐 해석에 논란의 여지도 없고 뭐 보기도 되게 뭐 지저분하지도 않고 치사하게 뭐 몇 개월 그다음에 뭐 몇 년 몇 달 뭐 이런 거 갖고 장난치지도 않고 되게 그냥 깔끔했어요. 깔끔하고 저는 문제가 되게 좋다고 느낌을 받았어요. 저 공부를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고 원칙적인 거를 큰 틀을 잘 잡고 너무 지엽적인 거에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대략적인 큰 맥을 잘 잡고 있는 분들이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큰 프레임을 잘 잡고 지엽적인 거에 너무 시간을 쏟지 않은 분이라면 그렇다면 그럼 제가 적어도 뭘 틀렸을까? 그런 분들이라면 40번 틀릴 수 있고 39번도 틀릴 수 있어요. 뭐 상징법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테니까. 38번도 틀릴 수 있죠. 그럼 3개 틀려죠? 나머지 말고는 틀리기 없어요. 그 큰 틀을 잘 잡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그 뒤에 38, 39, 40 빼고는 틀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40점이면 몇 점이야? 2.5점이잖아요. 그 2.5점이면 2.5점에 3문제면은 그럼 뭐 얼마야? 그럼 7.5점이죠. 그러면 92.5점 저는 92.5점 맞을 수 있다고 봐요. 너무 지엽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큰 틀만 제대로 잘 잡고 그 기본 개념을 잘 쌓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 38, 39, 40 찍어서 맞추면 아니 뭐 94점도 95점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 시험이 시사해 주잖아요. 너무 지엽적인 걸 안 해도 된다고. 계산 문제도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원리만 알고. 원리를 물어보잖아요, 다. 그렇죠? 원리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너무 지엽적인 거에. 아무튼 그래요. 앞으로 향후 한 뭐 3년 정도는 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난이도를 조절한다면 말 문제를 갖고 조절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치사하고 지저분해서 교수님이 어떤 분들이신데요. 그런 저급한 분들이 아니세요. 계산 문제의 비중을 좀 늘려갈 거예요. 그리고 지방세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법소부에서 계산 문제의 비중을 늘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법을 안 내야 되는데 그게 지방세잖아요. 그러니까 구색을 맞추려고 지방세를 내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지방세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죠. 지방세가 나오면 어떡할래? 한 4문제 나오면 어떡할래? 자,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진짜 안타까워요. 낼 게 많은데 지방세를 내겠어요? 어쨌든 간에 시험을 잘 보신 분이라면 축하드리고요. 시험을 잘 못 보셨다면 어때요? 내년에 다시 보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발표가 언제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났는지 어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표 날 때까지 쭉 쉬시고요. 예? 아무튼 강평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